네, 어제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1,180원선이 붕괴됐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 호조와 이에 따라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돋보임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향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 뉴욕 증시 어제 중국 경제지표 호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는 그 중국 경제 지표가 세계 경제 향방에서 뭐든지 그 발병지고 그다음에 통제가 가장 빨리 됐고 네. 그리고 경제 재개가 빨리 됐으니까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증시 움직임이 이렇게 결정됐던 이렇게 오랜만에 그런 장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미국 증시도 장 초반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중국 경제 영향이 컸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경제 지표의 그 개선세가 많이 반영되고 외환시장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일단은 중국도 그 소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작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나왔고요. 산업 생산도 작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죠. 그래서 두 축에 해당되는 소비와 산업 부분이 좋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적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경제가 모처럼 2% 성장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네. 공식적으로 ANGS라는 기관에서 어제 중계 그 지표가 나온 이후로 올해 플러스 성장뿐만 아니라 플러스 2%까지 가능하겠다. IMF에서는 올해 중국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겠다. 하지만 플러스에 거기에 덧붙여서 2%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펀더멘탈 측면이 이렇게 돼서 오늘 미국 경제 지표도 좀 엇갈렸죠. 그러나 네. 주택과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아까 그 박홍 캐스터께서도 뉴욕은 좀 비는데 인접 지역이 굉장히 뜨겁다 하는 일전에 이 표현을 그 도넛 현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이러한 그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좋아서 이렇게 미국의 지표가 좋았었고요. 독일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입장에서 경기 회복세가 당초에는 9월 달이 굉장히 어렵게들 많이 봤죠. 그래서 그 3월 폭락설, 7월 위기설 이렇게 해서 9월 위기설까지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최소한 월초에도 미국의 월가에서는 9월 위기설이 이렇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옴에 따라서 9월 위기설이 물 건너갔다 하는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 하는 것을 뉴욕 월가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관심은 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 때서부터 이렇게 했던 FOMC 회의 결과죠. 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도 이렇게 이 결과를 그 중시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장막판에 애플의 그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애플의 그 보합세를 끈다는 측면에 다우존스가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지금의 그 미국 증시의 거품이라든가 경제 지표가 제대로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은 그 페드 입장에선 초금융 완화의 기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줄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 물가제가 이렇게 지금은 잭슨 미팅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는 거기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나오느냐가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릴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좀 플랫하게 평균 물가제 채택 이외에 다른 쪽의 자산의 거품이라든가 인플레라든가 또 실물 팩터에서 우려와 달리 경제가 좀 회복되니까 그래서 중립적 기조를 띠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금융 완화 기조가 좀 이렇게 미흡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다우존스 지수를 이렇게 장마판에 상승분을 반납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내일 발표죠. 내일 그 발표하는데요. 한 새벽 3시경에 발표하는데요. 네. 그때서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미국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한 분석부터 빠르게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오랜만에 환율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180원대가 붕괴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마감 기준으로 네. 올해 그 2월 달인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7개월 만에 마감 환율 기준으로 1,180원이 무너지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오늘 아침 방송은
사실 그 환율 얘기 좀 해달라. 지금 달러 예금 잔고가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네. 그것이 뭐 달러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사시기 위해서 달러를 사두신 분도 있지만 그게 달러 예금 잔고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도 이 원달러 환율 흐름에 따라서 재산상에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청자분이 오늘 좀 방송을 해달라. 오랜만에 그 환율 방송하죠. 어제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사실 그 지난주부터 미국의 그 주가가 좀 흔들릴 때 한국 증시가 국제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각되는 것 이거를 좀 독특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결국은 원과 위안화의 동조화 계수가 지금 가장 높지 않습니까? 지금 원과 위안화의 동조화 계수가 종전보다는 떨어지긴 했지만 상관계수를 이렇게 보면 아직도 한 0.7 이상의 굉장히 높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네. 요거는 위안화 절상되면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1,179원 망한 기준으로 그래서 요걸 동조화 계수가 높은 위안화를 이렇게 보면 어제는 6.7 달러당 6.7 위안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홍콩 사태가 됐을 때 그때의 그 홍콩 사태에서 달러가 7.5 위안까지 이렇게 점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그 예상과 완전히 반대게 6.7 위안대로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 마찰이 진행된 지가 지금 트럼프 정부에 이렇게 사실 그 3년 정도 됐습니다는 네. 우리가 스위스팟이라 하는 것은 골프공에서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부위를 이렇게 때리면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데요. 미중 간에서 가장 이해관계를 많이 잘 반영하는 수준을 보통 스위스팟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달러당 6.8에서 7위안대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 하단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졌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홍콩 사태일 때 1년 후에 위안화가 절상돼서 6.7위안까지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는 이 시각을 1년 앞당겨서 어제 기록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다. 그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많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7 위안대에 지나가니까 위안화 환율이 하향 수정하는 다시 말하면 위안화 강세 쪽으로 하향 수정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아침에 비염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한테 좀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서 찬바람이 많이 나가지고요. 더 비염이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위안화 환율 수정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달러당 6.5 위안대까지 좀 수정 전망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달러당 6.2 위안이면 환율 떨어져 미달러에 대해서 위안화 절상 부분이 되겠죠. 달러로 보면 그만큼 약세 이런 쪽의 전망이 중국 경제와 그를 반영하는 위안화 환율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 결국 원과 위안화의 동조의 계수로 이렇게 따질 때는 다른 요인을 이렇게 배제시킨다면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측 요인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게감이 실리는 게 당분간 국내 증시가 유망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크지 않습니까? 네, 어제 내용도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그 미 기술주가 흔들린 이유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한국 증시죠. 그렇죠. 가장 안정적으로 어제도 외국인의 매세가 이렇게 되면서 어제 한 2,500 정도 들어왔죠. 네. 그래서 전일에 3,800억 들어온 거에 의해서 한 6천억 정도가 이렇게 넘게 들어왔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2,400 넘었을 겁니다. 네, 넘었습니다. 2,400 정도 넘었을 겁니다. 이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어둡다 없다 하더라도 2018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네. 코스닥 같은 거도 2016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증시가 상당히 부상된다 하는 것이 현 정부 결부시키는 것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시장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지난주부터 한국 증시를 더 이렇게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스란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장세 교체 연적인 측면이 유동성 장세의 펀더멘탈 측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앙은행보다는 사실 그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정부처에서 돈을 많이 뿌려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최근에는 적자국채 발행과 함께
지금은 채권이 금리가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채권 가격이. 그리고 우리도 이제 부채하니까 적자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민간에서 이제 채권 가격이 높아. 그다음에 국채의 성격이 적자 국채야 민간에서 살 이유가 없죠. 주식이 잘 올라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이걸 사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한국은행 입장이 종전과 달리 굉장히 포지션이 이번에 금통위원들이 이렇게 현 정부의 그 친정부적인 성향이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적자 국채하면 독립성 문제 이런 걸 생각해서 이 적자 국채 인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좀 취해야 되는데요. 네. 방관하는 입장을 이런 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 적자 국채 이런 문제에서 번드 마이티제이션 화폐 국채 화폐화 문제 이런 게 이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행정부처가 경기를 부양하겠다 하는 의지가 실물 경제에 반영하면서 3분기 성장률의 하향 조정폭이 가장 낮게 전망하거든요. 펀더멘털이 그만큼 우리도 안 좋지만 투자의 상대를 비교를 볼 때는 우리가 펀더멘털이 부각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매입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국가 신용등급에서 우리가 그대로 조정되고 있다. 조정되는 것은 뭐냐? 조정되면 다른 국가는 떨어진 속에 조정되는 건 그건 좋은 거다.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난 4월에 한국의 간판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 전망을 전부 부정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요. 이게 해제되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 관찰 대상에 해제된 이 모습이 외국인과 향방과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증시 문제가 이렇게 좋게 부각되는 상태에서 어제도 2,500 정도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이것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사실 환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 증시는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는데 네. 외국인들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가담하니까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지금은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수하느냐 이 여부보다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얼마큼 진행되느냐 그래서 교체되는 이런 쪽의 모습들이 이틀간에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국 증시를 매입한 데는 지금 뭐 금리가 대부분 똑같죠. 저금리이기 때문에 한 차익 문제거든요.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한 차익 기대 외국 자본 들어와 코스피 추가 상승. 그래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되는 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달러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향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코로나 직후에 한 네. 단계 높아졌다 이렇게 좀 많이 해서 이 문제가 금융회사의 회장님 얘기를 할 때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냐 해가지고 또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은행과 이렇게 증권사가 같이 겸한 그런 회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이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들이 있어서 지금은 아주 사람의 익명을 밝히질 않겠습니다는 대체로면 은행과 그다음에 증권사가 겸한 그 회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 기축통화만이 유일하게 갈 것이다. 중심통화만이 유일하게 갈 것이다. 대부분 또 그렇게 많이 봤고요. 그러나 돈이 많이 풀리는데 미국에서 왜 이렇게 기축통화가 흔들리지 기축통화만 가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줄기차게 달러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캐서분께서 내일 평균 환율제 이상으로 사실 금융 완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달러 인덱스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달러 인덱스가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지난 그 3월에 103에서 지금은 92, 93대를 93 내외로 왔다 갔다 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중심 통화가 10% 이상에 떨어진다는 것은 기축 통화가 10% 이상 떨어지는 것은 주가가 10%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가 추세적으로 떨어져서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국내 금융사의 그 회장께 같은 전문가분들이 달러 강세를 예상했어? 근데 틀렸죠. 굉장히 많이 틀렸죠. 그래서 마이클 피시 현상이다 해서 뭐 BBC 방송의 기상 전문가 제가 그때 네. 영국에 있을 때인데요. 농부 어부가 굉장히 오래된 어부가 보잘것없는 어부가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 하는 측면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BBC 방송의 마이클 피시가 그거 무슨 얘기냐 하는 건데 당일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보면 한 200년 만에
가장 큰 영국 경제의 성장률조차를 1% 이상 갈아먹을 수 있는 이런 대형 해리케인이 왔거든요. 네. 그에 빗대서 코로나 이후에 기축통화만이 갈 것이다, 달러 사라 했을 때 지금 뭐냐, 다 올랐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 사태 부동산 올랐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 여부와 관계없이. 자, 주식 다 올랐죠. 엄청 네. 올랐죠. 채권 다 올랐죠. 모든 재테크가 올랐는데 달러만 이렇게 10% 떨어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도 1285원에서 어제 1179원이니까 달러당 뭐냐 6개월에 채 안 되는 기간에 100원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이 네. 니콜라라든가 그다음에 따라서는 테슬라 이런 측면에 굉장히 많이 장난치는 모습이 아마 대표적으로 니콜라의 사기 사건이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의 작품이다 하는 쪽에 결국은 미국의 증권관리국 SEC의 조사까지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헤지 펀드들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 이런 달러 가치 향방과 관련해서 헤지 펀드들이 달러 자산 측면에 당초에는 강하게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10%포인트까지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외환 시장에서 사실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9월 FOMC 회의, 페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구체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역시 달러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올해 코로나 직후에 돈이 풀기는 가장 많이 풀린 게 미국이죠. 네. 그래서 전 세계 4대 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일본은행, 그리고 영란은행, 그리고 ECB, 네. ECB하고 인민은행을 왜 통계를 안 잡느냐 하면요. 인민은행은 통계가 잡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통계는 국가통계원에서 유일하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통계원에서 실물경제지표는 많이 잡고 있지만 대체로 보면 돈과 관련된 통계는 좀 잘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과 관련된 통계가 나왔을 때 통계 조작 문제가 나오는 상태거든요. 사실 지금의 세계 경제학고를 볼 때는 인민은행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4대 은행에 가면 인민은행을 제외한 선진국의 은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뭐냐? 그 4대 은행이 코로나 직후에 돈 푼 것 중에 약 50% 이상을 미국의 페드가 이렇게 돈 푼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그만큼 뭐냐 돈이 많이 푸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은 자산 부분의 거품과 함께 인플레 우려, 소비자 물가 상승이 7월에서 8월의 상승세 유지,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이렇게 9월 그 FOMC 이렇게 결과를 보면 평균 물가제죠. 네. 근데 평균 물가제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페드의 양대 목표가 물가 안정의 사실 고용 창출인데요. 원래 그 중앙은행은 전통적 물가죠. 네. 근데 지금은 이 정치꾼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물가보다는 고용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듀얼 맨데이트로 들어갔던 후순위로 갔던 고용 창출이 더 우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평균 물가제라는 것은 전통적 물가가 일시적으로 목표선, 인플레 타겟팅 선을 이렇게 벗어난다 하더라도 고용 창출이 안 될 때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전통적 물가를 희생하겠다. 이게 본말이 전제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하는데요. 평균 물가제도 금융 완화 기조거든요. 그래서 보면 코로나에 돈이 많이 푼 거에서 부작용 측면에서 달러 가치인데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겠냐. 평균 물가제 이상의 금융 완화 기조가 이번 회의에서 안 나온다 하더라도 평균 물가제 자체는 금융 완화기 때문에 돈을 뿌려야 되는 모습은 중앙은행의 대차제도표가 이렇게 축소되지 않는 한 네. 돈이 계속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작용 측면에서 자산 부분의 거품, 페드 입장에서 용인, 미국의 3대 지수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계속해서 상승.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측면이 페드의 그 신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더 길게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의해서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축통화 중심통화는 신뢰 문제입니다. 네. 신뢰 문제니까 신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벤치마크 지수, 뭐 모건 스탠리 지수,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가 되고 결국 미국과 같이처럼 이렇게 경제 대국 입장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이 결국은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달러 가치 관련해서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 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국가 신용 등급과 결부시키는 시각은 의미가 없었죠. 네. 왜냐하면 최소한 2011년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기관의 S&P에서 미국의 연방고차 한도가 꽉 찬사서 피스칼 이렇게 절벽 현상, 피스칼 크리프 현상이 우려되면서 신용 등급을 한 차례 떨어뜨리기까지는 미국의 이게 신용 등급 문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트리플 A의 최상위 등급을 유지했으니까요. 그러나 트럼프 정부 이후에 사실 정치꾼인 트럼프가 계속해서 돈을 쓰다 보니까 재정 적자 문제, 국가 채무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또 한 차례 굴욕을 당했던 사건이 지난달 초에 있었죠. 네. 그래서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전망 부분을 스테이블에서 네거티브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해서 2011년 S&P 조정 이후에 최대 굴욕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앞으로 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 하면 시청자분 전행 한번 보겠습니다. S&P에서 가장 크게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시켰던 가장 큰 배경은 2011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국가 채무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피치가 내년도 회계년도 2011년 회계년도 미국 회계년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는 회계년도에 130%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조심해라 해서 전망 부분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단 유럽이 최근에 미국과 트럼프와 갈등이 생겨서 피치의 기간이냐 유럽에서 했느냐 하는 측면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해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무디스라든가 S&P조차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부분에 대해서 하향 조정하겠다. 뭐가? 재정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줄이지 않으면 어느 정도 투자자의 이렇게 보호하는 수준까지 재정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재정적자, 정부의 씀씀이, 국가 채무 문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는 미국에서 보면 선거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빚 문제가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고용 문제와 함께 빚 문제가 굉장히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달부터 저 29일부터 아마 29부터 진행이 1차 됩니다. TV 토론이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절차에서 3차까지 네.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이면서 TV 토론 앞두고 어니스트 정직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직 문제, 거짓 문제, 정직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차례 쟁점상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 측에서 재정적자 국가 채무 문제를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3대 평가기관들이 재정적자 국가 채무 이 문제가 미국의 현안이 될 만큼 최대 쟁점 사항이 되는 상태에서 보면 그만큼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종전처럼 트리플 A 등급, 다시 말하면 중심통화, 기축통화에서 가장 확고하게 반영됐던 3대 국가 신용도 트리플 A 등급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달러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아마 판단을 잘 하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달러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달러 중심국으로서의 기축통화 위치를 공고하게 유지를 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 중심 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 하죠. 이게 이제 지켜온 데는 대체로 금융위 이전까지는 잘 지켰다. 물론 시련이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1972년 닉슨의 금태한 정치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스미드소니아 체제, 킹스턴 체제로 갔습니다는. 네. 그래도 달러 중심 체제는 유지했는데요. 자, 이 유지 배경에 있어서 가장 주체가 되는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거기에 돈 문제니까 페드의 고난이 시작했던 그 이전의 화려한 시대에서 자 2018년, 2019년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었던 이런 위기가 발생하니까 전통적 정책이 아니라 비상대책을 취하면서 페드의 고난이 시작됐죠. 네. 그러면서 이 페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 중심 체제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흔들리게 됐던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보면 자 흔들리는 데는 더 흔들리게 되죠. 수습되지 않고
왜냐하면 가장 주범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래서 보호주의 이기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이 신뢰는 공생적이거든요.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 하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현상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 태조, 탈달러와 전부 외환보유고 보유 축소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이게 빨리 좀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와 함께. 자, 1대1 디노미네이션 하니까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안전성 부각되면서 디지털 통화가 정착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적대적 관계로 있었던 일본도 좀 세계적 추세를 좀 빨리 반영해서 올해 내에 디지털 엔화를 도입한다 해서 이 경제 중심 체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기는 체제에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해당되는 이러한 디지털 통화들이 좀 빨리 정착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결제 통화에서 달러 비중이 압도적으로 차지했던 원유 결제 시장에서 페트로 위안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탈달러화, 그 다음에 디지털 통화로 미국은 아직 디지털 달러를 이렇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위안화의 그 결제 시스템이 페트로 위안 가다 보니까 세계의 이 통화 체제에서 질적 변화가 되는 거죠. 질적 변화가. 그래서 뭐냐 앞으로 달러는 약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이 왜 달러가 강세될 것이다. 물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네. 코로나 사태 불안하니까 안전통화로서 수요가 증가하죠. 달러 강세 요인이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 사태에서 서로 격리시키니까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고 상품의 이동이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어느 쪽이 클까? 코로나에서 안전통화에 대한 수요 증대, 달러 강세죠. 근데 세계 경제 위축에 따라서 달러 수요 감소. 시청자는 어떤 게 크겠습니까? 뒤쪽이 큰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달러를 유지해야 되는 페드 입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조금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전통화로서 달러가 부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는 이렇게 세계가 하나씩 때에서는 수급 요인을 종합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의 국내 외환시장, 국제 외환시장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안전통화보다는 세계경영 위축 쪽에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캐리 자금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돈이 많이 뿌려야 되니까 네.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죠. 결국은 국제 간 돈 흐름에 있어서는 캐리 자금의 그 이론적 근거 스피시에서 보면 금리 차이는 비교적 적으니까 환차익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한 2주 전서부터 한국 증시가 부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환차익이 기대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동학개미들이 많이 그동안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이니까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여부는 뭐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함께 외국 자본의 매수세가 이렇게 지속되느냐 이 여부가 이제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단순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면 10원 정도 하락한다고 기대가 될 때는 그 외국 입장에서 보면 10원 정도 환차익이 기대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대체로 10억 달러가 들어온다. 10억 달러 그러면 1조 원 정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1년에 6.5위안대 간다. 이렇게 보고 다른 요인을 감안해서 보면 대체로 1년 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 예상하는 시각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도 사실 10조 원 정도 추가 유입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환율 떨어짐에 따라서 외국인 요입, 요 요인만 계산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3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환율 요인까지만 얘기한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는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3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환율만. 환율만.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그랬어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면 달러라든가 투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환차손이 되는 거죠. 자 미개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달러 베이스를 하면 자 한국에 들어올 때 이게 1,200원에서 1,100원 가면 그만큼 똑같이 미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원화 베이스로 보면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임계 수준에서 보면 오히려 미개 같은
서학개미들이 국내 증시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국내 이렇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냐 이 여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최근에 국내 동학개미들이 3월 중순에 주가를 올렸습니다는 환율 모습과 함께 외국인들이 뒤늦게 한국 증시를 더 사느냐 이 여부가 우리 코스피 추가 상승에 이렇게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환율 움직임을 좀 주목하고 싶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180원마저 붕괴되면서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은 여기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